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을 받아서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한 뒤 흑해에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의 위험한 비행이 원인이라며 실수하지 말라고 비난했고, 러시아는 미국 무인기가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라며 양국 관계가 최악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당 차원의 종북 간첩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간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안보 위협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 인수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K-팝은 위기라며 그 이유로 방탄소년단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새로운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출국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 자체가 한일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도쿄에 도착해 제1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일 관계 정상화는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며 이번 방문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려하는 정권 교체 시 향후 변수에 대해선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회담 후에는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공동선언문과 같은 결과물까진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회담을 통한 한일 관계 진전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윤 대통령의 방일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은 9면을 할애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현지 매체들은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와 성과,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여름 답방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상 간의 솔직한 대화로 관계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며 한미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4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눈길을 끄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오늘 저녁에 두 번째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접할 오므라이스입니다. 자, 이 오므라이스에는 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지금 화면에 오므라이스 사진이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걸 먹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무려 128년 역사의 일본 경양식집 이 렌카테이의 대표 메뉴인데요. 예. 이 식도락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이곳에서 먹은 오므라이스 맛을 잊지 못한다고 전해지자 일본 총리 관저 측이 이를 놓치지 않고 이곳 렌카테이를 만찬 장소로 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128년 역사라면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꽤 유명한 집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렌카테이는요, 일본 최대 번화가인 긴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창업주의 손자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오므라이스와 돈가스, 즉 일본식 경양식이 탄생한 식당으로도 유명한데요. 1인당 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인터넷엔 이 기본에 충실하고 담백한 맛, 이런 후기들이 많습니다. 자, 가격이 이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뭐 친구들끼리 가볍게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자, 일본이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일본에는 이 오모테나시 외교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 오모테나시는요, 손님을 환대한다 이런 뜻인데요. 예. 이 외국 정상들이 방문할 때 일본식을 극진히 대접하는 일본 특유의 외교 전략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보다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데 한일 양국이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오므라이스 만찬은 이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거 일본을 방문했던 다른 정상들한테 이런 오모테나시를 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2015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생선초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 둘 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 얼핏 보면 직장 동료들처럼 보일 만큼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또 다음으로 보시는 건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아베 총리 부부와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도쿄의 번화가 록폰기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이었습니다. 일본 요리사가 이 구운 감자를 긴 막대에 담아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전달하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손을 뻗어서 이를 받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예, 자, 이거 뭐 꼭 정상이 아니라도 유력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이런 대접들을 종종 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지난 2017년에 일본을 방문한 이방카가 아베 총리와 함께 도쿄의 한 식당에 들어가기 전 모습인데요. 당시 이방카는 일본의 환대에 화답하듯이 벚꽃 문양의 옷을 입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오므라이스가 한일 양국의 가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에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실장님, 이게 한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한 게 이제 한 4년 10개월 만인데, 자, 그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역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일 간의 그 셔틀 외교가 그동안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셔틀 외교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가지고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는 또 발전시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월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문과 더불어서 이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는 하지만 공동 선언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조율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제징용 피해 문제에 대한 이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한일 간에 조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동 기자회견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역시 공동 선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한일 양국 간의 그 약속에 대한 구속의 의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문안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그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해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동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 기시다 총리가 어떤 뭐 강제징용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입장을 좀 밝힌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기존 역대 일본 정부의 그런 사과나 반성을 계승한다고는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역대 내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경위 같은 걸 좀 설명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아무래도 국내 여론에 대한 또 역풍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아직까지 한국 내 여론이 한 찬성이 한 40%밖에 예. 안 되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 측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일부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반대하시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 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정부가 내놓은 그 안이 예. 어떻게 뭐 전향적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도 너무 강경했고요. 예. 또 피해자 단체도 이제 기본 그 사과와 또 표명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있었는데 네.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차원에서 이제 협상을 나섰던 것인데요. 네.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네.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뭐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서 뭐 제3자로 이렇게 돌리는 뭐 그런 네. 식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일본 기업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일본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의 내부적인 예. 의견 일치가 없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기업들도 초기에는 참여할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일 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언제든지 일본 기업들이 직접적인 형태든 간접적인 형태든 참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경제적인 현안 중에서 이제 시급한 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푸는 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8년 7월에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관련한 예. 수출 규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정치적인 문제에서만 한일 간의 관계 악화가 있었는데 이 2018년 이 일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악화 상황으로 빠졌거든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아베 총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한일 관계 전반적인 관계 강화를 위해서 그 원인이 되었던 경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한일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의 협력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이 부분은 뭐 바로 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은 뭐 바로 지금 또 경제인들을 예.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갔기 때문에 한일 간에 뭐 그리고 아베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민간 차원에서는 상당한 사실 협력과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예. 기시다 총리가 이제 7월에서 9월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이제 양국의 셔틀 외교 다시 정상화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셔틀 외교는 복원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방문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한국의 국내 여론의 동향입니다. 그렇죠. 즉 이번 회담 결과에 따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피해자 단체와의 이러한 접촉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일본 국내 정치일 것 같습니다. 일본에 좀 있으면 이제 선거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선거 결과에 따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아마도 방한 일정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연내는 방한할 거라고 봅니다. 예. 10월, 11월은 일본 국내에서 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12월 초 정도로 해가지고 만일 상황이 진전이 된다면 방한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은 그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 상당한 여론의 이제 압박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쉽사리 그렇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이 과연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합의점을 볼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점 정도에서 합의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양국 지도자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일본에 있었는데요. 예. 일본에 있을 때 기시다 총리를 취재했던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만 결단력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한번 결단을 하면 그 추진력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있었던 안보 관련 산문서 개정도 본인이 이렇게 결단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결단을 하면 추진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양측의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에 상당히 하나의 뭐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전화 통화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를 향해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러시아 대통령실은 양국 관계가 최악이라고 맞섰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살작전에 투입돼 하늘의 암살자라 불리는 미 공군 무인기 MQ-9 리퍼. 어제 크림반도 남서쪽 120km 지점 흑해 상공에서 미사일을 달지 않은 채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러시아 전투기의 위협 비행으로 인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수호이 27 전투기 2대가 접근해 MQ-9 무인기 카메라 렌즈에 수차례 연료를 뿌려 비행을 방해했고 뒤이어 의도적으로 MQ-9 프로펠러에 부딪혀 추락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작전 구역에 무인기가 먼저 침범했다며 책임을 미측에 떠넘기자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를 향해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So make no mistak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fly and to operate wherever. 러시아는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칫 공대공 전투기들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미군과 러시아군이 작년 2월에 설치해놓은 한 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확전을 막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여파가 유럽으로 번지면서 스위스 대형은행의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스위스 정부는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국 재무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최대 투자은행으로 1,9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주가가 한때 30% 이상 폭락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시그니처 은행이 문을 닫은 지 사흘 만입니다. And a couple of other banks collapsed. And there's sort of contagion and Credit Suisse is seen as the weakest link, if you like.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CS은행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가 급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사태가 커질 조짐에 스위스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미 재무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have to be, the Swiss government and maybe include the ECB, some sort of action in order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within the next couple of days or this weekend. SBB 사태 이후 잦아들었던 시장 불안 심리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3% 넘게 급락했고 미국 증시도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원 5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당 청년위원회는 윤석열 씨라고 호칭하며 일제 총독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굴욕 외교 중단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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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굴욕적인 조공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패국이 나서서 강도 쓸개도 다 내주며 손을 내밀고 적반하장으로 가해국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소하기 전까지 한일 지소미아 협정 정상화를 유예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도 철회하도록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당 청년위원회는 윤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며 일제 총독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조선의 총독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주말 서울시청 앞에서 장외 집회도 열 계획인데 소속 의원들에게 당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여당은 미래를 향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민주당의 당리 당략 때문에 반일 선동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타령은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이르면 오늘 당 차원의 종북 간첩단 특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간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현한 이후 당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종북노조 하루 일과표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북의 지령을 받아 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나자 이들을 조롱한 겁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정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민노총이 북한의 반정부 시위 행동대장을 자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동운동을 빙자한 종북 간첩단 활동의 심각성에 대한 지도부 내 공감대가 있었다며 당 차원의 종북 간첩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도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당초 민생과 과학기술 관련 특위를 1호 특위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종북 간첩단 특위를 함께 구성할지 출범 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지도부 만찬에서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안보 위협을 우려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당 차원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거센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의 방위를 하루 앞둔 어제였죠. 이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로개교 중단하고 셀프 위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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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또 일본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익어가는 굴욕적 소공 외교나 다름없습니다. 역사는 자고 일어나 보니 후진국을 만든 이 세력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준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예,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 야당의 반발은 계속 있어 왔지만 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출국을 하루 앞둔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이 50명이 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얘기하던데 오히려 저는 어떤 부분이 환기가 되냐면은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시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외교라는 것이 국익에 근거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한일 관계는 단순히 한일 관계가 아니거든요.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의 한일 관계예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도 이제 그 중요하게 됐고 특히 이것이 안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든지 미래 산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국익과
관련한 설명은 이렇게 대중들에게 잘 감성적으로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감정이라든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를 건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인내심 있게 설명하고 설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을 찾아와서 50명이나 이런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시위를 할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문제를 혁파했어야 되는 정권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당시였거든요. 근데 그때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자 하니까는 이것을 반일 정서를 들이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제가 소고기 수입 파동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완전히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다시 기억을 하자면, 근데 지금 현재 어떤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량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위가 5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가라앉을지에 대해서 예측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 감정에 이렇게 막 그 불을 질러 놓으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다른 정책을 펴나가는데도 굉장한 난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정부로부터 어떤 합의를 받아오고 특히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그 감성적인 야당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저런 그 야당의 반발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의 기시다 정부로부터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비판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을 향해서 뭐 윤석열 씨라고 한다거나 조선 총덕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자, 그런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용어를 쓰게 되면 뭐 이제 스스로에게 치부되는 뭐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강제징용 해법 문제의 쟁점으로 떠오르면 안 된다. 항상 그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어떤 사람이 발언 하나 가지고 그것이 쟁점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건 제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만약에 전용기 의원이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 해법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강제징용 해법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또 다른 프레임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 또는 검찰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이걸 활용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번도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당한테 토론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결단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니 그 반대에 대해서 소위 여당이 무슨 방탄용이다, 사법 리스크 방정이다.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거예요.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막기 위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야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싸움도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강제법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돌파구들을 즉 정부 여당이 만들려고 한다. 이건 매우 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요, 이런 거 하기 전에요, 제발 좀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가서 막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정리를 좀 잘하세요. 왜 남만 탓하십니까? 내부에서 그 가장 중대한 5.18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인 거고, 소위 야당의 국회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C자 붙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쟁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이제 정상회담을 그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자,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 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사과의 발언을 한다거나, 자, 그런 입장들이 좀 나온다면 민주당에서의 이런 비판들은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일본의 계속적인 내각의 어떤 결정사항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베 담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베 담화라고 하는 부분들의 연속성을 얘기하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죄를 한다면 저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만약에 그것이 아베 담화를 연속성이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애매해요. 뭘 오부찌인지 아베인지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야 될 것들은 기시다 총리가 소위 김대중 오부찌 선언을 이어받을 건지 아니면 아베 담화를 이어받을 건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방위를 하는데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랬죠. 예. 사실 한국이 이렇게 상당히 급하다라는 인식이 줄 정도로 일본과 이렇게 손을 잡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산의 선을 지금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 협조라든지 긴밀한 조율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기시다를 만나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 담아 있으면은 그래도 이 국민 감성이라든지 또는 강제징용의 피해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소위 제3자 변제를 위한 재단을 만들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이 재단에 일본 기업, 특히 언필칭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미쯔비시라든지 또는 신일본 제철이 들어간다면은 바람직하겠죠. 물론 이것이 아주 100% 만족한 대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역사 문제 때문에 일본이 3대 중요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자 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선언은 없지만 이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김대중 오부찌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이제 아베 담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일본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자민당 정권이 굉장히 우익적인 정권이고 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마치 또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생각하는 정파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므라이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므라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상회담에 만찬 장소 놓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에서 만찬을 한다. 128년 전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있었고 시모노세키 조약도 있었습니다. 128년 된 오므라이스 집에 가서 너무 오므라이스에 취해 있지 않기 바랍니다. 일본 측이 하필 명성황후가 시해된 해에 창업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를 대접하는 것이 아무 의도도 담기지 않은 그저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내주고 받은 만찬이니 무척 비싼 오므라이스라는 점입니다. 자, 무척 비싼 오므라이스, 강제징용을 이제 배상을 주고 받은 만찬이다.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문을 연 해가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와 같은 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거죠. 아마 이제 외교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더라라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소위 이제 대접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일본이 요런 판단까지 계산까지 해가면서 했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예. 강제징용을 내준 대가가 오므라이스냐 그러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소고기 수입을 결정했을 때 아마 정의당에서 나온 주장인 것 같은데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가 소고기 수입이냐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모차 부대가 나오고 정말 광화문에서 거의 전 세계의 언론이 보도를 할 정도의 그런 사달이 났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한미 FTA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차원에 대해서 미처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여당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국익을 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윤석열 씨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극렬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용으로 지금 이 일본 이슈를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티키타카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나야나 똑같다라는 건데요. 그 와중에도 적어도 국익이 뭔지는 한번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죠.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는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종북 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민노총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구호를 하달받았고 실제로 민노총 주도의 각종 반정부 집회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민노총이 북한의 반정부 시위 행동대장을 자처한 것입니다. 자, 뭐 김기현 대표는 이번 사안을 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종북 세력 타도에 당력을 집중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당사자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수사하고 기소해서 유무죄를 판결하면 되는 문제인 건데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방식인 거죠. 이데올로기적인 정부몰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의 정국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레버리지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확인이 안 되는 거 이미 2015년 같은 경우도 유호승 씨라고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8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집권 여당이 이것이 사실인 양 딱 규정을 하고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는요. 12개월째 지금 무역 적자의 상황에 처해 있고요.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미국 연준 금리가 6%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6%로 올라가게 되면 금리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계대출한 서민들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생 문제에 올인해도 안 될 상황인데 하여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소재는 되게 마음이 편한 거죠. 야, 저기 간첩이 있다. 공격해야 되고 막 하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있다. 공격하면 좋은 거죠. 그 문제는 공격하기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생산성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국민이고 서민이고 민생경제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비대위 주번 2번 꾸리고 전당대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국민의힘이 민생 문제 좀 얘기 하나 했더니 또 예를 들면 종부몰이 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법부 우리의 공권력을 믿으시고 간첩이면 제가 볼 때 유죄 판결 받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들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고요. 진짜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총의를 모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문제 이렇게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종북몰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김기현 신임 대표의 이제 첫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신임 지도부와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위는 상당히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통일을 주도한 서독의 정치인들이 가장 당혹해했던 것이 통일된 다음에 보니까 늘 서독이 동독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일된 다음에 보니까 서독의 요소에 동독에서 침투한 간첩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대명천지에 더군다나 이 민주화되고 북한보다 훨씬 모든 것에 월등한 대한민국 사회에 특히 그 민주노총의 일부 세력들 사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촛불 시위라든지 또는 뭐 정부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령받고 했다라는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은 예. 상당히 당혹스럽지만 대비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지금 확인된 것이 아니라 6년 이상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내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 세력들이 종북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의 위기는 경제이고 민생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이런 세력들은 세력대로 법에 의해서 발본을 하면서 침착하게 여당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중요하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대공수사권이 지금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이건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국은 이런 간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고 확인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데에는 전문성이라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점을 또 한번 환기시키는 점이 있어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첩과 관련해서 또 종북 세력과 관련해 가지고선 침착하게,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치 또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지금 종북 몰이를 한다라는 또 이상한 비난을 또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김정은이 존재하는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아직도 암약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데 실제로 있는 거 아닙니까? 6년 동안 내살했다라는 거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실을 알고 뒷조사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뭐 특위까지는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전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찍은 사진밖에 없나 봐요. 이젠 자료사진 이렇게 써요. 그러시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진지하게 또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들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 우리가 대선 때 공통되게 국민께 약속드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공약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정책 협의회도 좀 만들고. 예. 자, 뭐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있었습니다만 뭐 상견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입장이 첫 만남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격주로 만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거부하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뭐 약간 신경전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좀 기본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간에 막 어제까지 욕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오늘 만나가지고 앞으로 잘 지냅시다.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려면 격주를 딱 정해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황당하죠. 아니 어제까지 저한테 범죄자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나자고요. 친구도 신뢰가 쌓여야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친구도 한번 싸우면 서먹서먹해지는 게 이 세상사인 건데 예.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 된 이후에 한 번도 안 만나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기현 당대표도 제가 볼 때는 3일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예를 들면 비판하고 비난했던 상대방한테 악수하면서 만나자? 제가 여야가 안 싸우는 건 좀 이상하죠, 실제적으로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민생과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 적어도 쌍방에 대한 존중은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존중하지 않다가 이제부터 존중할 거라고 얘기하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요, 좀 두고 보고요. 그런지 아닌지. 저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당과 당끼리는 좀 싸우더라도 당대표끼리는 그래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제까지 욕하고 싸우다가도 또 손잡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친구라면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김 교수님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친구예요? 정적이죠. 권력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물어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명분이 있다면 그리고 국익이라면은 그리고 또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공통공약 추진단 여야 비상경제회의 이런 거 제안하잖아요. 예.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거 얼른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민생 말로만 했죠. 민생 법안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다른 특위 얘기하고 지금 뭐 대일 관계 관련해가지고 시위한다고 50명이 용산으로 몰려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어쨌든 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김기현 대표가 빨리 잡아 그래 당신 말했으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라도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추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자연스럽게 김기현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자기 가족의 범죄 행각을 털어놓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그동안 아들이 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면서 아들을 돌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전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자신의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범죄 의혹도 차례로 제기했습니다. 우선 아버지 전재용 씨와 새어머니 박상아 씨가 출처를 모르는 검은 돈을 쓰면서 미국 도피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놨다며 할머니인 이손자 여사가 스윙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비자금 금고가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저희 연희동 자택에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작은 아버지인 전재만 씨의 사업 자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납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인 정재용 씨는 비자금 문제는 사법당국이 이미 수사해서 끝난 사안이라며 어머니 영상은 10여 년 전 일이고 지금은 암투병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들이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내가 형사처벌로 비자가 발소돼 미국에 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아들을 돌보지 못한 아비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수감된 김만배 씨가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 390억 원을 숨기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개발 사업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간에 역할을 한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김수남 전 총장이었고 검찰은 이런 내용을 김 씨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390억 원대 대장동 사업 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된 김만배 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쯤 대장동 의혹이 터진 직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김 총장과 같은 로펌 소속 A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했습니다. 수사나 아니면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된 김 씨는 A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범죄 수익을 수표로 바꾸는 등 은닉을 지시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녹음할 수 없다는 걸 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A 변호사는 정진상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김 씨와 1년에 20회 이상 통화한 사실에 대해 조사받았다고 보고했고 이를 들은 김 씨는 정영학 녹취록이 대선 때까지 공개되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수감 상태에서 수원 오목천동에 대장동식 개발을 추진한 정황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전 대표 이모 씨가
벼랑 끝에 몰리면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김 씨를 압박해 23억 원을 받아챙긴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김 씨의 재산 처분 등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씨의 추가 의혹들이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왜 등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1년 9월 달에 대장동 의혹이 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의혹이 터지자마자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총장 변호사였죠. 만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달쯤 있다가 11월 4일 날 구속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소돼가지고 계속 감옥에 있게 되는데 김수남 총장은 어떤 분이냐면 2012년에 수원지검 검사장하고 13년에 중앙지검 검사장하고 그다음 15년에 검찰총장 한 다음에 예. 근데 2020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로펌의 이제 대표 변호사라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김수남 변호사가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냐면 본인이 이제 중앙지검에 있을 때 형사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무슨 범정 기획관 했던 그 변호사가 마침 같은 그 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변호사 잘하고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예. 그 변호사가 계속 일을 갖다 봐줬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1월 4일부터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역할을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변호사는 언제든지 접견 갈 수 있고 접견 가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뭐 녹음되거나 뭐 녹취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뭐 잠깐 뉴스에 났었지만 김만배 씨의 변호사 비용이 뭐 100억이 넘는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가지고 김만배의 지시를 받아서 집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이 들고 여기에 김수남 총장이 나름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이제 공소장에 드러난 겁니다. 예. 네, 김만배 씨의 변호사는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면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 도움을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인 처벌을 변호사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법률적 조언의 정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채무를 빨리 변제해야 된다거나 농지를 구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직원의 급여 등 예상되는 지출에 대해서만 소액 수표로 보관해야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의 법률적 조언이라고 한다면 뭐 죄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변호인에 대한 접견 노트를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라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변호인의 접견 노트를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국민들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네. 김수남 전 총장,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그리고 지금 이 A 씨라고 하는 모 변호사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독 우리 검찰이 특수부 출신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좀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유독 검찰 앞에서만 나약해지는 검찰 수사 이건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니 그 변호사가 만약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개해준 김수남 전 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소개만 해줬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A모 변호사도 실은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걸로 봐요. 이제까지 특수부 출신,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기소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기소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게 단순한 법률적 조언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 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기소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만배 씨, A 변호사, 해당 변호사에게 정영학 녹취록이 20대 대선까지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가가지고 내가 김만배하고 수시로 통화했다. 1년에 20번 이상, 한 달에 2번 이상씩은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김만배 씨가 그 변호사한테
정영학 녹취록이 대선 전까지는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9월 26일하고 10월 1일에 중앙지검에 자신이 그때 녹음했던 녹취록을 제출을 갖다가 했는데 그 녹취록이 무려 8건이나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김만배 씨가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갖다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정영학 녹취록이 오픈이 되면, 공개가 되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변호사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실패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첫 공식 석상에 나와 K-팝의 위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어제 관훈 포럼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방 의장이 꺼내든 건 K-팝 위기론이었습니다. 미국 등 주류 시장에서 K-팝의 성장률이 최근 둔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랑스러운 성취에 만족하기보단 오히려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K-팝이 과거의 홍콩 영화처럼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팝 위기의 이유로 방 의장은 방탄소년단의 부재를 꼽으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팝보다 BTS가 훨씬 외연이 넓고 사실 BTS를 뺐을 때 굉장히 시장이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BTS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고배를 마신 SM 인수권에 대해서는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를 승패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플랫폼에 관해서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하얀 꽃들이 핀 이곳은 매화 축제가 한창인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광양 매화 축제가 4년 만에 열렸는데요. 꽃이 만발한 축제 현장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남도의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던 광양 매화 축제가 오랜만에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눈처럼 흰 매화뿐 아니라 홍매화나 산수유를 감상하던 관광객들은 이제 봄이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활짝 핀 산수유로 마을이 노랗게 변한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도 산수유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4년 만에 열리는 봄꽃 축제들이 전국에 많은데요. 벚꽃이 화려한 진해 군항제도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열리는 봄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안전 대책도 마련돼 있겠죠? 네, 광양 매화 축제에는 벌써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안전 요원이나 셔틀버스도 더 늘렸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은 서늘하지만 활짝 핀 봄꽃들 보시면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면서 현재 서울 기온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10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에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졌다가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좋아지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10도, 대전 13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날이 다시 풀리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맑겠지만 내일 제주에는 오전부터, 남해안에는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